이때 이런 것들을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2에서 3년 사이에 3배에서 5배 올라간다고 했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면 좀 소름 돋게 맞는 말 아닌가 여러분들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 대가들이 투자하는 종목 있잖아요. 이거대로 하는 것 같아요. 최소한 이걸 참고하는 건 분명합니다. 자, 이 표는 제가 주식시장의 흐름에 맞게 각 국면별 특징을 적어놨고요. 그 국면별로 어떤 종목이 강세를 보이는지, 인기가 있는지, 그리고 언제가 매수 타이밍인지 구분해서 적어놓은 표입니다. 이 책 한 권을 이 표 하나에다가 다 녹여낸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만약 이게 맞다면 다 부자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거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고요. 알아도 까먹는 사람이 대다수일 겁니다. 이걸 머릿속에 암기하고 응용해서 투자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걸 까먹느냐면요. 자, 일단 본업이 바빠서 까먹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깊이 이해하지 못해서 또 금방 잊어버리는 게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요거 꼭 오늘 영상을 끝까지 다 보시고 꼭 스스로 정리를 해보시고, 그리고 책을 사서 또 읽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깊게 이해하신다면 정말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감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의 이야기가 지금 현재 상황과 딱딱 들어맞는 걸 보시고 신기해 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저자도 이 책을 투자 경력 5년 이상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 책머리에 썼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책을 읽으려고 5년을 기다리지 마시고 제가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면서 설명을 했으니까요. 꼭 인내력을 발휘해서 끝까지 영상을 다 보시고 이 표도 여러분들이 꼭 스스로 정리를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저자의 40년치의 내공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흡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0년간) 주식시장에서 겨우 몸에 익힌 주식시장 국면 추이에 관하여 그 해설을 시도해본다. 이 사람의 이름은 우라가미 구니오입니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주식시장 흐름 읽는 법이라는 책을 발간합니다. 30년 전이라면 너무 오래된 책 아니냐라고 물으실 수 있겠는데요. 한국 투자계의 거물들은 이 책에서 큰 영감을 얻었다며 자신의 저서에 인용하기도 하고, 전문가들 역시 아직까지 이 책을 인용하며 시장을 설명하곤 합니다. 저자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언뜻 보기에 무질서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주식시장도 장기적으로 보면 일정한 특징을 가진 4개의 국면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순번이 바뀌는 경우는 없다. 이 4개의 국면이 어떠한 요인으로 순환하고 각각의 국면에서 어떠한 종목이 활약하는가를 숙지해두면 주식 투자의 성과를 올리는 것은 물론 쓸데없는 리스크도 피할 수 있다. 어떤 분야든 장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예측하기에 더더욱 어려운 분야입니다. 피터 린치는 주식시장을 예측하려고 정력을 낭비하지 말라고 했으며, 워렌 버핏은 나는 시장을 예측하지 않는다 라고 딱 잘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주식시장을 예측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앙드레 코스톨라니, 하워드 막스 등 대가들은 영원한 것은 없고 흐름과 운율은 반복된다는 관점에서 코스톨라니는 달걀이론, 하워드 막스는 시계추 이론으로 주식시장을 순환론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존 템플턴은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4단어는 이번엔 다르다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그에 져서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주식시장을 보는 기술의 핵심은 현재 시장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데 있다. 내일이 어떨지 투자자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오늘 그리고 어제가 어떠했는지 잘 알고 있다. 이것은 사실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그것조차 모르기 때문이다. 즉, 주식시장 순환론이 의미가 있는 것은 예측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어땠는지 기억하고 현재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파악한 후에 그에 맞게 대응하는 것에 있습니다. 최소한 지금 형세가 강세장인지 약세장인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고, 강세장이라면 최소한 과도한 추격 매수는 피해야 할 것이며, 약세장이라면
과도하게 보유 주식을 내던져버리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쓸데없는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금리 인상을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에도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약세장 속 랠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금리와 주식시장과의 관계를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금리와 주식시장과의 관계를 정말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스톨라니의 달걀 이론에서는 금리가 최고점을 찍으면 주식시장은 하락합니다 라고 설명했다면, 우라가미 구니오는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가격 상승폭이 큰 고가주의 하락이 심하며 경기는 최고조에 있고 기업 수익도 여전히 증가합니다. 따라서 주가의 큰 폭 하락이 싸다는 느낌을 주게 만들며 그런 것들이 반등장을 형성하여 두 번째 천장을 만들고 두 번째 천장의 출현으로 강세장의 종말을 확인합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이 책은 주식시장에서의 인과관계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의 흐름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고 더 나아가 그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싶으시다면 이 책을 매수하여 보유하신 후 두고두고 궁금하신 게 있을 때마다 읽어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 책은 주식시장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훌륭한 지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으로 경제가 어떤 식으로 순환하고 어떤 타이밍에 금리가 움직이며 어떤 시기에 어떤 종목들이 각광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 시장의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이걸 설명해낸 저자의 천재성에 놀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재성을 표현하기엔 오늘 영상이 책에 비해 다소 부족한 면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훌륭한 예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부자의 선 채널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근본적 투자 실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많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1. 기본을 지킨다. 인류 프로일수록 우선 기본을 몸에 익히고 실전에 임해서는 그것을 충분히 지킨다. 특히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경험만 많다고 인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인류 투자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은 투자의 기본적인 이론에 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을 쌓고 어떻게 하면 리스크를 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갈고 닦는 것이 인류로 인정받게 되는 첫걸음이 아닌가 싶다. 2. 대세를 거스르지 마라. 대세를 거슬러 투자하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 지금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가를 생각하는데도 역시 주식시장 사국면 정도의 전략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주식시장의 큰 흐름 속에서 몇 안 되는 보편성을 찾는다고 하면 그것은 경기 순환과 주식시장 국면 추이이다. 자, 여러분들, 우라가미 구니오는 주식시장을 4가지 국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 자, 지금 주식시장에 빗대어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현재는 금리가 크게 뛰는 바짝 올라가는 이 역금융장세를 지나 중간 반등장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중간 반등장세가 지나면 금리 하락과 함께 기업의 실적이 하락하고 그 결과 주가가 하락하는 역실적 장세에 진입하게 됩니다. 저자는 이 순서가 바뀌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는데 그 이유는 차차 영상이 진행되면서 설명될 것이고, 그 이유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어쩌면 아하 하며 무릎을 탁 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위 그림은 중간중간에 설명과 함께 곁들여 보여드릴 것이니까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판단하는 것은 투자자 자신. 일반 투자자의 경우 데이터 수집, 예측, 판단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예측이나 판단에 가까운 정보는 외부 자료를 입수하여 그대로 활용하면 된다. 그 뒤는 얻은 정보에서 결론을 내려 행동으로 옮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가 옳은가, 틀린가를 판단하는 것은 투자자 자신의 정보 분석력과 책임에 속한다. 이 결론이나 판단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공부가 필요하다. 남이 말해주는 추천 종목 및 고급 정보에 솔깃하여 투자하면 큰 고통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 4. 추천 종목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예를 들어 당신이 주식 투자 설명회에 간다고 하자. 단상에서는 강사가 열변을 토하고 있다. 미국 경제, 금융시장 동향,
환율과 채권 시장의 움직임 등을 먼저 해설한 후 드디어 경기 동향 설명에 들어간다. 강사는 이렇게 말한다. 현재 물가가 상승 기미를 보여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는 여전히 확대기에 있고 기업 수익도 비제조업과 제조업의 소재 산업이 다소 부진을 보이고 있으나 가공산업의 대폭적인 수익 증대에 힘입어 두 자리 숫자의 이익 증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평균 주가는 상승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말한 후 그러면 이후 유망 종목을 말씀드리자면 이라고 개별 종목으로 화제를 옮긴다. 그러자 앞자리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던 투자자는 돌연 눈을 부릅뜨고 메모용지를 꺼내 강사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강사는 유망 종목으로서 앞으로도 철강주, 화학주, 제지주는 상승세를 계속할 것이며 지금 휴면 중인 금융 관련주 및 전력 가스 등의 공공 관련주도 매입할 찬스입니다. 라고 결론을 맺는다. 앞에서 말한 투자자는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메모용지와 기념품을 손에 쥐고 재빨리 설명회장을 빠져나온다. 이것은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주식투자 설명회 등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자, 여러분들, 인플레 억제를 위한 금리 인상, 경기는 여전히 확대되고 있다 등 강사가 말한 상황이 지금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강사가 말한 종목들을 추천하는 전문가들도 지금 현재 분명 있을 겁니다. 과연 그들의 말에 무슨 함정이 있는지, 모르면 어떻게 당했을지 저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5. 모르면 당한다. 경제 동향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돈벌이와 직결됨에도 사람들은 종목에만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말하는 사람의 정보와 논리 전개에 무리가 없는지 따져봐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남의 말을 검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앞의 강사가 말한 경제 전망 및 기업 수익 예상에서 도출된 투자 종목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우선은 경기는 최고조, 그리고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우려하여 금리를 인상했다고 말했다. 자, 이 부분이죠. 따라서 금리는 오름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것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하락 국면에서 많은 혜택을 입은 은행, 증권주를 금리가 상승 국면에 접어든 현 단계에서 추천하는 것은 이상하다. 비제조업은 다소 부진을 보이고 있다고 해놓고 비제조업에 속하는 전력과 가스주를 추천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게다가 수익이 천장을 쳤다고 하는 소재 산업인 철강주나 화학, 제지주 등은 외부 차입금이 많고 자기 자본 비율이 낮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에는 오히려 이제부터 팔 시점이다. 그룹별 주가 동향에서 보더라도 경기가 과열 기미를 보이고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대형 저가주는 포트폴리오에서 벌써 제외했거나 또는 이 단계에서는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체크를 하면 이 강사의 종목 선정은 주식 장세의 국면 추이에서 보아 그 기본적 논리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물론 어떤 일에도 예외는 있다. 어떤 종목이 전체적으로는 부진을 보이더라도 특별한 재료, 예를 들면 매집 등의 정보로 개별 기업이 상승하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닌 이상 대세를 거슬러 가며까지 매입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추천받은 종목, 정보에 무리는 없는지, 즉 대세를 따르고 있는지의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서도 주식 장세의 사국면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해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이 책이 좋은 것은 이런 현실적인 예시를 제시하면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있습니다. 저자는 무엇이든 의심하고 검증하고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응용을 위해서는 공식의 암기와 이해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실적 탄탄한 저PER 기업은 배신 안 한다. 롯데칠성 등 저평가주 성과내 올 하반기 철강 정유주 주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강사도 비슷한 말을 했죠? 철강주, 화학주, 제지주 등 상승세를 계속할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오히려 금리 인상기에는 이런 철강주들이 외부 차입금이 많고 자기 자본 비율이 낮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에는 오히려 이제부터는 팔 시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금 내용이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뒤에 나오는 각 국면별 특징 및 대응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어보시고 책을 보시면서 다시 복습하시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경기 전망이나 종목 추천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6. 주식 장세의 순환. 경기가 과열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전후에 주가는 정점에 가까워지며 금융긴축 정책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역금융 장세라 불리는 하락장이 시작된다. 긴축 정책에 의해 경기는 후퇴하고 기업의 수익은 마이너스로 돌아서면 주식시장은 드디어 주가가 바닥 수준인 역실적 장세로 돌입한다. 평균 주가가 바닥을 치고 오름세로 돌아서는 것은 금융긴축이 해제되고 나서이다. 그러나 이 국면에서는 아직 경기는 침체기에 있고 세상은 온통 불경기에 관한 이야기뿐이다. 기업 도산이 크게 늘어나고 구조조정과 감원 선풍이 불고 있으며 기업 수익은 악화일로에 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도 진정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 당국에 의해 공공투자 확대와 아울러 금리 인하 등과 같은 금융 완화 정책이 실시되고 주가가 이것을 호재로 받아들여 반등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생산 활동이 다시 활발해지고 경기가 회복되기까지에는 아직 상당한 시간을 요함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강세장을 선행시키게 되는 것이다. 기업 실적이 큰 폭의 증가를 계속하고 활발한 최종 수요로 인해 제품의 재고가 부족하고 왕성한 개인 소비와 민간 설비 투자의 신장에 힘입어 경기는 최고조로 보인다. 그러나 반대로 수입이 급증하여 자국의 화폐 가치는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이것을 반영하여 물가는 상승세로 돌아선다. 인플레를 우려한 정부는 금리 인상 기미를 보이며 주가도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윽고 금리가 연속적으로 인상되고 최절정기의 주식시장은 역금융 장세라 불리는 약세장으로 전환된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읽으시는데 이해가 되시면 좋은데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거든요. 조금 복잡해서. 그래서 요 그림에다가 표시를 하면서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저자가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전후에 주가는 정점에 가까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의 과거를 여러분들이 돌이켜보면서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금융정책으로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는 역금융 장세, 약세장이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 저희가 인플레가 올 것 같다,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인상을 줬었을 때까지만 해도 주가는 끝도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이언트 스텝, 연속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주가는 크게 떨어졌죠. 하지만 기업의 실적은 그래도 계속 우상향 중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 실적이 마이너스,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역실적 장세로 돌입하고 주가는 그때서야 바닥을 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진 기업의 실적이 좋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역실적 장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금융 긴축이 해제되고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금리 인하 등의 호재가 선반영되면 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갑자기 급등이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금융 장세입니다. 아직도 실적이 떨어지고 있고요. 금리가 인하되고 있고요. 비관론이 팽배할 때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와중에서 앞으로 좋아질 상황을 선반영하면서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게 된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장세에서는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제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재고가 부족하게 되고 왕성한 소비가 일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경기가 최고조에 다다르고 하지만 물가는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 국면이 실적 장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쭉 보면 과거에 했던 것과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 걸 알 수 있죠? 자, 계속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 인과관계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고 그런 인과관계를 이해하시면 분명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7. 금융장세의 특징, 금융긴축이 계기. 자, 여기 8월달 현재 상황과 비슷해서 제가 2022년 8월 현재라고 일단은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제의 운영은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없는 경기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적인 상태를 장기간에 걸쳐 유지하기란 상당히 어렵다. 아니, 오히려 무리한 주문이라 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연착륙이라는 편리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이 미세 조정으로 불황을 피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생각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면서 실제로 시행되고 있지만
어쨌든 경기 후퇴와 기업 수익의 감소를 피하기란 상당히 어렵다. 그러나 모든 국가의 정책 담당자는 지금도 경제 운용에 많은 비중을 두고 어떻게 해서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면서 경기 확대를 도모하고 국민 생활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즉, 경기 순환 가운데 경기 후퇴기를 얼마나 짧고 작게 할 것인가를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기와 주식시장은 상승 기간에 비해 하강 기간이 짧아지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사실 많은 책에서 상승기가 하강기보다 길다. 그러니까 하강 기간이 상승 기간에 비해 짧다라고 설명한 책은 많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하는 책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책이 좋은 건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사실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기의 하강 기간이 짧아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주는 참 친절한 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간과하기 쉽거든요. 그리고 주식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암기를 하니까 실전에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 책은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설명을 다 하나하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들 뿐만 아니라 주식 초보자분들도 이 책을 정말 깊게 이해하시면 수준이 훨씬 더 늘어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강조하지만 이 책은 30년 전 책입니다. 하지만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지금 상황과 딱딱 들어맞는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이 책의 저자는 아마도 희대의 천재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강세 장세에 비해 규모가 작은 약세 장세는 통상적으로 경기의 과열기, 즉 인플레이션이 표면화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은행의 강력한 금리 연속 인상을 계기로 한 금융 긴축 정책에 의해 초래된다. 문자 그대로 역금융 장세인 것이다. 실제로 강세 장세의 피날레는 각양각색이지만 일반적으로 실적 장세의 최종 국면은 호황의 지속력을 확신하는 투자자가 2에서 3년 앞의 이익 증가분까지 사버리는 그러한 국면이다. 자, 이 말도 정말 멋진 표현 아닌가요? 8. 전 종목 약세로 역금융 장세. 상장 종목의 70% 가까이가 순환적으로 상승하여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에 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순환적으로 돌아가면서 상승한다는 것은 그냥 문자 그대로 얘가 올라가면 얘가 떨어지고 얘가 올라가면 얘가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에 있다라는 말이고요. 사실 지금 상황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올라가면 얘가 떨어지고 다시 제가 올라가면 얘가 떨어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장세가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따라서 가격 상승폭이 큰 고가주의 하락이 심하다. 금리의 큰 폭 인상은 고점을 찍고 횡보 중인 소재 산업과 이미 낮은 주가의 전력주 등 외부 차입금이 많은 기업을 한 단계 더 하락시킨다. 즉 거의 전 종목 하락이다. 여러분들 잠시만 여기 소재 산업하고 가공 산업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뭔지 잠깐 설명드리고 계속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소재 산업과 가공 산업이 저도 읽으면서 계속 헷갈리더라고요. 물론 아시는 분은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써놨는데요. 소재 산업에서 이 소재는 부품이나 기계 등을 만들 때 사용되는 금속, 세라믹, 고분자 등 기본 재료를 말하고요. 소재 산업은 크게 광의의 소재, 정보통신, 전자부품, 디스플레이, 그리고 협의의 소재, 화학, 섬유, 2차전지, 금속, 비금속, 요게 이제 소재 산업에 해당하고요. 가공 산업이라고 하면 원자재나 반제품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이는 산업, 이런 산업을 통틀어서 가공 산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가공 산업에는 기계, 전기, 자동차, 정밀, 기기 등이 있고요. 소재 산업에는 섬유, 제지, 화학, 시멘트, 철강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고 계속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래서 역금융 장세에서는 고점을 찍고 횡보 중인 아까 말씀드린 소재 산업과 이미 낮은 주가의 전력주 등 외부 차입금이 많은 기업을 한 단계 더 하락시키는 그런 장이다. 즉
거의 전 종목이 하락한다 라고 저자는 이야기하는 거죠. 다만 이 국면에서는 아직 경기는 최고조에 있고 기업 수익도 여전히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싸다는 느낌이 생겨난다. 특히 주가 급등으로 매입할 기회를 놓쳤던 투자자에게는 매입 찬스가 된다. 그러나 불가사의하게도 급락하고 있을 때에는 한없이 떨어질 것 같아 쳐다만 보고 있다가 일단 하락을 멈추고 반등하면 그때서야 당황하여 사기 시작한다. 자, 이 말이 정말 소름이에요. 코스피 2300대 하고 코스피 2500대를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고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 3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근데도 지금의 상황을 맞추고 있죠. 이렇게 해서 급락 후 3에서 4개월 이내에 최초의 고점에 도달할 것 같은 기세로 재상승하는 반등 장세를 주식시장에서는 두 번째 천장이라고 부르는데 미국식으로는 더블톱이라 한다. 자, 여기서 급락 후에 3, 4개월 이내에 두 번째 천장이 발생한다고 했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요때가 급락했을 때 2300, 코스피 2300이었고요. 그리고 약 두 달 후 코스피 2500을 정점으로 다시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이제 또 앞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천장을 2500으로 일단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물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겠죠. 이 두 번째 천장 장세는 거래량이 적고 불과 몇 종목은 최고치를 경신하지만 평균 지수의 반등에 비해 그때까지 시장을 주도해온 주력 종목은 반등률이 낮고 또한 거래량도 적다. 이 두 번째 천장의 출현으로 주식 장세는 강세 장세의 종말을 확인하게 된다. 물론 긴축 정책과 외부로부터의 악재가 겹쳐 폭락한 경우에는 이러한 두 번째 천장이 나타나지 않지만 평균 주가와 달리 개별 종목에서는 두 번째 천장을 시연하는 케이스가 많다. 참 여기 디테일하죠. 이렇게 해서 존 템플턴이 말한 것처럼 강세 장세는 모든 투자자의 행복감 속에서 사라져가는 것이다. 자, 요건 제가 여기 표에 저자가 설명한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본 건데요. 자, 요때 역금융 장세는 금리가 연속적으로 빠르게 인상이 되죠. 자, 이때 저자는 순환적으로 상승하지만 상승한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이 많고 지금까지 여기에서 주도해온 종목들은 큰 폭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전 종목이 하락하면서 전체 주가 평균은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 반등에서는 이때는 경기가 최고조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싸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기업의 수익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겁니다. 기업의 실적은 어쩌면 지금 천장을 쳤을지도 모릅니다. 완전 고점인데 사람들은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실적과 이 주가의 괴리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해서 싸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천장이 발생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걸 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천장은 급락 후에 3에서 4개월 이내에 발생한다고 했고요. 자, 이 두 번째 천장은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안 하는 경우는 이 여기 주가의 하락이 앞에 주가 하락을 모두 반영해버리면 이 두 번째 천장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 영상에서 설명을 드린 건데요. 켄 피셔가 했던 말도 어떻게 보면 우라가미 구니오와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켄 피셔는 2022년 3월 달에 켄 피셔는 올 하반기에 강세장이 온다라고 전망을 했고 지금 어떻게 보면 베어마켓 랠리, 약세장 속에 강세장이 왔다고 볼 수 있고 우라가미 구니오가 말하고 있는 이 중간 반등이 요때에 해당하고 지금이 그런 국면이 맞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미 지나갔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면에서 보면 이 투자 대가들의 어떤 말들이 시대를 관통하면서 정말 비슷한 그런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깊이 이해하시고 시장에 적용해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9. 역금융 장세에 대한 대응. 자, 저는 이 책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대응 방법까지 설명을 해주니 참 좋았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것은 가을 해가 서산으로 저무는 것과 비슷하다.
자, 여기 표현도 너무 좋죠? 주식장세 사기에 비유하면 가을에 해당하는 역금융 장세는 그것을 알아차렸을 때에는 이미 고점에서 큰 폭으로 하락한 뒤다. 자, 여기도 저 소름 끼쳤습니다. 30년 전에 쓰여졌는데 지금의 상황과 너무 비슷하죠. 천장 3일, 바닥 100일이라는 주식장세 격언에도 있는 것처럼 주가를 최고치에서 매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새삼 느끼게 하는 국면이기도 하다. 따라서 예방적인 조치이기는 하나 최초의 금리 인상이 시행된 시점에서 역금융 장세에 대비하여 신규 주식 투자를 보류하고 운용자금을 거의 현금에 가까운 단기금융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만약 보유 주식을 남긴다고 하면 그것은 2에서 3년 이상 버틸 수 있는 초우량 기업에 한해야 한다. 왜냐하면 역금융 장세 다음에 찾아오는 역실적 장세 국면에서 적자, 배당 감소, 무배당 기업이 속출하는 그런 환경 하에서도 안심하고 장기 보유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 이것도 제가 정리를 한 건데요. 역금융 장세의 대응은 뭐였죠? 최초 금리 인상 시에 투자를 보류하고 신규 투자를 보류하고 현금에 가까운 단기금융 상품으로 전환 또는 2에서 3년 이상 버틸 수 있는 초우량 기업을 보유한다. 왜냐? 안심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 쇼크에 대한 대응. 한편 주식 시세의 돌연한 폭락은 모두 금융 긴축 정책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해외로부터의 쇼크 재료는 예를 들면 대통령 암살 또는 사망, 국제적 기업의 도산, 전쟁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쇼크 재료도 그것이 단독인 경우에는 과거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큰 폭의 하락이 있었던 경우에도 6개월 이내에 주가는 평균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쇼크 재료에 놀라 보유 주식을 팔거나 내리는 도중에 이를 사거나 또는 불안에 휩싸여 투매를 하지 말고 냉정하게 장세 변화를 주시하는 것이 최선이다. 원래 쇼크 재료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갑자기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다수의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악재인 것이다. 따라서 일시적 쇼크 재료에 의한 주가 하락은 매입 찬스인 것이다. 11. 쇼크와 침체가 시간차를 두고 겹치는 경우. 그런데 왕왕 이 쇼크 재료와 긴축 정책이 시간차를 두면서도 겹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당연히 주가 하락폭도 크고 회복하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 예를 들면 악성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강력한 긴축 정책과 연속 5회에 걸친 금리의 인상 직후에 발생한 원유 가격 폭등으로 세계가 동시에 불황이 오는 것 등이 있다. 따라서 쇼크가 온 경우에도 국면의 추이에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체크포인트이며 문제가 없다면 그 국면에서 인기업종, 우량주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는 것이 좋다. 자, 여러분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강세장에서의 일시적 쇼크는 매수 기회고요. 약세장에서의 일시적 쇼크는 크고 긴 하락이라는 것이죠. 즉 쇼크를 따지기에 앞서 지금의 형세가 약세인지 강세인지를 판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세인지 약세인지는 이 책을 비롯해서 여러 책을 탐독하시고 암기하시고 공부하시고 깊이 이해하시고 응용하시면서 경험을 쌓아가시다 보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쇼크나 약세장에서 경거망동하여 함부로 주식을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 쇼크라면 곧 올라갈 것이고 약세장은 대체로 짧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지금 영상의 정보들을 바탕으로 스스로 결론을 도출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12. 역금융 장세에서의 역행그룹, 소형 우량기업의 상승. 한편 역금융 장세에서 주식시장의 외부 환경은 금리가 급상승하여 다소 자금 운용상의 여유가 없어졌다는 면을 제외하면 경기는 최고조 상태다. 기업 수익도 소재산업의 일부가 재고 조정에 들어가고 이익 예상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는 것과 건설 제조업 등에서 일손 부족으로 수주에 어려움이 들이오는 면은 있으나 소비, 레저, 고급 내구 소비재, 자동차나 전자제품 등에 해당되겠죠. 관련 기업은 여전히 큰 폭의 이익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히트 상품을 내놓는 중견기업 등은 예상을 훨씬 웃도는 이익 증가를 기록한다. 이러한 움직임을 반영하여 평균 주가가 크게 반락하더라도 동등 대형주의 반등세가 둔한 데 비해 소형주는 일시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지만 반발력도 크다.
경우에 따라서는 평균 주가가 앞에서의 고점을 경신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소형주 지수 또는 장외시장 주가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활황세를 지속하는 케이스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소형 자본기업의 화랑의 한 요인은 재무구조가 뛰어나고 성장력이 높은 기업이 금리 상승에 의해 오히려 이자 수입이 증가하는 것처럼 금융 긴축 상태에서도 강점을 발휘한다고 하는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식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이 적기 때문에 발행 주식수가 많고 시가총액이 큰 종목을 밀어 올리는 힘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적은 투입 자금으로 주가가 상승하기 쉬운 것은 중소형주라는 것이 된다. 발행 주식수가 적고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일수록 매집이나 기업 매수의 대상이 되기도 쉽다. 약세 장세 속에서 재료주로서 인기를 모으기 쉬운 것도 소형주의 특징이다. 자, 여러분들. 책에서는 이 역금융 장세를 파악할 수 있는 노하우, 기술적 노하우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책을 통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 역실적 장세가 우리의 이제 다음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보시기에 앞서 제가 또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역금융 장세의 특징이죠. 자, 요건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경기가 최고조입니다. 금리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최고조고요. 소재산업 일부는 재고 조정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소름 돋는 게 뭐냐면요. 지금 여기 보면 건설, 제조업 등에서 일손 부족으로 수주에 어둠이 드리우는 면은 있으나, 자, 여러분들 지금 조선업에서 지금 일손이 부족해서 이제 배를 만드는데 차질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상황과 거의 비슷합니다. 참 이런 부분이 똑같지는 않지만 운율이 반복된다라는 점에서 보면 참 이게 소름 돋거든요. 이게 30년 전의 책이지만 참 지금에 있어서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대형주는 반등이 둔화되고 소형주는 변동이 큰 게 이 역금융 장세의 특징이고요. 소형주가 이 반등세가 큰 거는 히트 상품을 내거나 아니면 재무 건전성이 좋거나 아니면 성장성이 좋으면 이 역금융 장세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형주들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지금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3. 역실적 장세의 특징. 자, 이제 역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다가올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참 좋겠죠. 자, 역사는 반복된다는 관점에서 이게 너무 예측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상황도 발생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 대비하자, 이런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금융긴축과 외부 쇼크가 겹치면서 가을의 단풍을 즐길 사이도 없이 갑자기 눈발이 내리기 시작한다. 자, 여기도 표현이 참 좋죠? 같은 사계절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이라서 그런지 표현이 참 공감이 됩니다. 드디어 주식시장에 있어서 겨울, 즉 역실적 장세가 도래한 것이다. 역실적 장세는 경기 순환으로 말하면 경기의 후퇴기, 불황기이다. 그러나 불황 그 자체는 경기 확대의 유지에 실패한 결과이지 결코 의도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역실적 장세로의 전환 패턴은 일정하지가 않다. 또 강세 장세가 높은 상승률과 기간이 긴 데 비해 약세 장세는 하락률이 낮고 기간도 짧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역실적 장세에서도 이것만은 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역실적 장세가 최종 국면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주가가 높아 보인다는 사실이다. 자, 비싸 보인다는 말이겠죠. 역금융 장세 국면이 시간의 경과와 함께 사태가 급속히 악화되어 마침내 역실적 장세가 된다. 자금 수요가 줄고 금리가 하락 기미를 보임에도, 여러분들 기미가 보인다는 이런 말들 하나하나가 참 좋은 것 같거든요. 이런 단어 하나하나도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 하락 기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더욱 냉각되고 기업 수익은 대폭적인 감소가 예상된다. 이때 기업 체력이 약한 기업, 재무구조가 나쁘고 차입금이 많거나 시장 점유율이 낮은 한계 공급적인 기업은 적자로 전락한다. 때로는 상장 기업의 대형 도산도 출현한다. 이와 같은 역실적 장세에서는 주가가 하락하는 이상으로 외부 환경이 어둡고 실적도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장래 전망은 비관적이 된다. 아무리 금리가 내려도 주문이 끊어지면 물건을 사들일 기분이 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가가 아무리 내렸더라도 이익이 제로가 되면 PER, 주가 수익률은 무한대로 높아 보이게 된다.
배당 가능성이 없고 장래 가능성도 좋지 않은 주식을 갖고 있기보다는 조금이지만 이자를 받을 수 있고 가격 하락의 걱정이 없는 금융상품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주가는 바닥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최고치의 3분의 1이 되어도 매각하는 투자자가 있는 것이다. 자, 비싸 보이니까 여러분들 투매가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자, 여러분들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10만원 하던 게 지금은 5만원인데 이 회사의 이익은 계속 높을 것이라 예상을 하니까 이렇게 보면은 싼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이 실상은 이익은 이미 정점을 찍고 하락할 예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싼 게 아니라 싸 보이는 것이고요. 싸게 산 게 아니라 비싸게 산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사면 떨어진다는 것은 싸게 샀다고 생각했는데 비싸게 사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주가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계속 높을 것이라 예상이 되고 지금 현재도 이익이 높으니까 저PER로 보이고 이제 저PER이라는 건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저평가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사시는데 그게 실상은 싸게 산 게 아니라 비싸게 산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사면 떨어지는 겁니다. 비싸게 샀으니까요. 싸게 산 줄 알았는데. 자, 그리고 비쌀 때 파는 게 맞아요. 근데 예전에 10만원 하던 게 지금은 3만원이에요. 근데 이익이 그것보다 훨씬 더 떨어져 있고 더 떨어질 것이라 예상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고PER, 고평가, 비싸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이익은 이미 바닥을 찍고 상승할 예정이라는 게 이게 실상이라는 거죠. 따라서 비싼 게 아니라 비싸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비쌀 때 판 게 아니라 싸게 판 거예요. 비싸게 판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내가 팔면 올라간다는 건 비싸게 팔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은 싸게 팔아서 그런 거라는 겁니다. 피터 린치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경기 민감주는 고 PE 할 때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되고 저 PE 할 때 오히려 매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우라가미 구니오의 책을 또 보면서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을 들으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부연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 다양화하는 바닥 진입 패턴. 경기는 최고조, 기업 수익도 증가하리라는 밝은 예상 속에도 불구하고 금융 긴축과 외부로부터의 쇼크 재료에 의해 매물이 쏟아지는 역금융 장세가 이상 매도 국면, 즉 논리적으로 주가 하락이 이해되지 않는 국면이라고 한다면 경기 후퇴와 기업 수익의 감소라는 환경하에 있는 역실적 장세는 현실 매도 국면, 주가 하락이 이해가 되는 국면이다. 게다가 현실의 악재를 하나하나 반영하며 하락할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주가 하락 그 자체가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투자자의 무차별적인 투매를 유도해내는 것이다. 따라서 평균 주가의 추이를 보면 역금융 장세에서 시연한 저가에서 일시적으로 반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 매도 국면인 역실적 장세에서는 앞서의 저가를 한 단계 더 끌어내리는 것이 통상적인 주식 장세 바닥 진입 패턴이다. 그러나 최초의 역금융 장세의 이상 매도 국면에서 큰 폭으로 하락하면 이 폭락에 의한 저가가 큰 바닥이 되어 두 번째 조정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 전형적인 예가 1987년 뉴욕 시장의 블랙 먼데이 대폭락과 그 후 움직임일 것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1987년에 매우 큰 폭으로 엄청나게 이 주가가 폭락을 해버렸어요. 역금융 장세에서 역실적 장세의 하락을 여기서 미리 반영을 한 겁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는 조정 없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주가의 상승이 금리 하락기에 발생한 게 아니라 금리가 상승하고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천장이 발생하지 않고 이렇게 꾸준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저자는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 책의 지식 그리고 공식을 그대로 투자에 적용해서는 안 되고요. 흐름, 공식의 깊은 이해가 선행된 후에 상황에 따른 유연한 판단, 응용으로 지혜로운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공식이 필요 없다? 절대 아닙니다. 공식으로 철저하게 이해를 해야, 몸에 체득해야 응용이 가능한 거니까요. 여러분들 그 점을 꼭 유념해 주시면 좋겠어요.
15. 역실적 장세에서의 대응. 우량주 매입 찬스. 천장 3일, 바닥 100일이라는 주식 장세 격언에서 추론하면 주가의 천장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팔고 도망치기는 어려우나 바닥에서 보합세를 나타내는 기간이 긴 역실적 장세에서는 매입 찬스가 충분히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강세장은 길고 약세장은 짧다고 했잖아요. 근데 앞에서 저자가 한 이 천장 3일, 바닥 100일이라는 말과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강세장은 기간은 길지만 그 중에 이 고점을 찍는 기간은 짧고, 약세장은 짧지만 바닥을 형성하는 그 기간은 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강세장에서의 고점은 A자, 위로 꺾인 뾰족한 산으로 급선회하는 반면에 이 약세장에서의 바닥은 W자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길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러면 코로나 때 폭락은 V자 반등 아니었느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겠는데요. 코로나 반등은 약세 국면, 2018년 11월부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이라는 일시적인 쇼크로 주가 하락을 가속화했고 이미 미래 하락을 모두 선반영하는 탓에 W자가 아니라 V자 반등이 나타난 건 아니었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기본 공식을 바탕으로 나름 스토리를 만들면서 나름의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이 책의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바닥권에서 사기는커녕 오히려 바닥권에 가까운 곳에서 참지 못하고 팔아버리든가 바닥을 치고 조금 반등한 곳에서 이때다 하고 팔아버리는 투자자가 대부분이다. 시세의 귀신이라 불리는 혼마는 바닷속으로 뛰어들 마음이 없다면 바닥권에서는 매입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또 오랜 주식 장세의 격언집인 삼원금천록에도 약세 정보를 아무리 많이 듣더라도 결코 자신의 판단까지 비관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때에는 다만 매입 찬스를 생각하도록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 확실히 바닥권에서는 그 시점에서 매입하는 것은 물론 고가로 매입한 주식을 참고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이다. 게다가 역실적 장세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주식의 질은 그다지 좋지 않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는 매집설 등의 불확실한 재료로 투기꾼들이 개입하는 그러한 종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실적 장세 국면에서 매입해야 할 종목은 이러한 종목이 아니라 업계 제일의 문자 그대로 우량주인 것이다. 이들 우량주라 불리는 종목은 평상시에 투자 대상으로는 그다지 묘미가 있는 주식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름 그대로 우량 기업으로서 주가는 그 나름대로의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식 장세가 바닥권에 있을 때는 우량주, 즉 재무구조가 우수하고 경쟁력도 강하고 업계 톱의 위치에 있는 이들 종목을 매입할 찬스라고 하면 바로 쇼크 재료로 모든 주식이 폭락하는 국면이나 이와 같은 주식시장의 장기 불황 국면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도 계속하여 하락하면 물타기를 하여 장기 보유할 작정으로 매입하는 인내력이 필요하다. 이 시점에서 소량이기는 하나 우량주를 꾸준히 매입하는 것은 보통 장기 보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연금기금 등의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 투자자일 것이다. 16. 역실적 장세의 가장 묘미. 한편 가장 묘미가 있는 그룹으로는 금융 관련주와 재정 투융자 관련주, 그 다음이 불황 저항력이 강하고 리스크가 적은 전력, 가스, 철도, 부동산, 그리고 제약주일 것이다. 역실적 장세 국면에서 아마 수익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이 증권주일 것이다. 또한 재정투자 관련주도 수주 격감에 따른 과당 경쟁으로 실적이 부진을 보이고 게다가 연쇄도산이라는 불안 재료를 안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바닥을 예측할 수 없는 지경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기 부진의 불황기야말로 경기 대책이 단행될 수 있는 환경 하에 있는 것이다. 이 경기 대책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것이 금융 관련, 재정 투자 관련 두 업종으로 다음에 찾아올 금융 장세에서 주역으로 활약할 그룹이다. 자, 여러분들, 금융 관련 산업이라고 하면 은행, 증권주 등이 있을 것이고요. 재정 투용자 산업이라고 한다면 건설, 토목, 도로, 준설, 교량, 부동산, 주택 등
이것과 관련된 종목이고요. 공공 서비스 산업이라고 한다면 전력, 가스, 전철, 항공, 통신과 관련된 종목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실적 장세에서 우량한 종목을 잘 선택하면 2에서 3년 내에 몇 배가 뛰는 종목을 선정할 수 있다고 책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책에서는 역실적 장세와 금융 장세를 구분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 등을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꼭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역실적 장세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역실적 장세는 이 두 번째 천장,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요때의 급락 후에 3, 4개월 이내에 보통 발생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요것도 유연하게 판단하시면 좋겠죠. 전반적인 분위기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고 마이너스가 되면서 역실적 장세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때는 금리 하락 기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냉각이 되고요. 기업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 보이고요. 여기서는 재정, 금융, 공공, 산업과 관련된 종목들이 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이 여기서는 바닥을 치고요. 이때 크게 주가가 급등할 때 이 종목들이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기에는 묘미가 크다. 이렇게 저자는 설명하고 있고, 자, 이 부분 중요하죠. 역실적 장세에서는 주가가 비싸 보인다는 겁니다. 왜냐? 고 PER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죠. 왜 고 PER이죠? 주가가 많이 싸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그것보다 그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비싸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 수익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사람들은 계속 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비싸 보이는 거겠죠. 자, 이때야말로 우량주를 저가 매입할 찬스라고 저자는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맞닥뜨릴 장세는 역실적 장세고요. 그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종목은 정말 우량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리고 재정, 아까 재정 무슨 관련주였죠? 건설, 토목, 도로, 준설, 교량, 부동산, 주택. 그리고 금융은 은행, 증권. 그리고 공공서비스는 전력, 가스, 전철, 항공, 통신. 이때 이런 것들을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사면 좋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공식적으로 암기하시는 거 필요하지만 그대로 적용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유연하게 자신만의 스타일로 조금 더 가다듬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7. 금융장세의 특징. 불경기 속에서 장세가 반발.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용 상당히 길었죠? 하지만 지금까지 보신 것만 해도 여러분들 정말 실력이 크게 향상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금융장세하고 이 실적장세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분명 중요한 내용이고요. 세부적으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안이므로 책을 여러분들이 탐독하시면서 정리하시면 여러분들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불경기 속에서 장세가 반발하는 것은 주가의 선반영을 잘 표현한 말이다. 주가는 금리가 내리든가 기업 수익이 늘어나면 상승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금리가 계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상황 하에서는 경기는 그다지 좋지 않다. 즉 물건이 잘 팔리지 않기 때문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돈을 빌려 재고를 늘리려 하지 않을 것이며 생산자도 돈을 빌려서까지 설비를 증설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돈이 남아 돌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은행은 금리를 내려서라도 안전한 대출처를 찾아 나서게 된다. 자, 여러분들 금리 인하의 메커니즘이죠. 사람들이 돈을 빌리지 않으려고 하니까 은행에서는 예금은 넘쳐나고 돈을 빌릴 사람은 없고 하니까 금리를 내리는 겁니다. 금리를 인하하는 게 이런 식으로 메커니즘이 돌아가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예상 아니고요. 당연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인과관계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가는 거죠. 한편 은행은 대출 금리를 내릴 정도이니까 당연히 예금 금리도 인하할 것이다. 자, 여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자가 낮다면 차라리 주식이라도 사보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들 이것도 불황 속 주가 상승의 메커니즘입니다. 예상이 아니고요.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단계에서의 기업 수익은 여전히 마이너스가 예상되고 주가가 계속 내리고 있다.
과거의 주가 수준과 비교해 보아도 낮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경기로 실업자 증가, 도산, 배당 감소, 적자 전환 발표 등 악재 속에서도 어느 날 갑자기 반등하기 시작한다. 18. 금융 장세 속에서의 확대 정책. 아무리 금리가 내려도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정부가 나선다. 주택 투자를 크게 늘리고 다리, 도로 등 공공 투자를 확대한다. 이것으로 바닥 진입 양상을 보이던 주가는 단숨에 오름세로 전환한다. 이 시점의 반등은 이상 반등, 실적은 하락하는데 주가가 상승하는, 즉 반등이 이해되지 않는 이상 반등으로 일부 투자자는 매도하지만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하면 매도했던 투자자들은 당황하며 추격 매수에 동참한다. 그렇게 주가는 더 크게 상승한다. 19. 금융장세에서의 매수산업. 금융장세에서 기업의 실적은 좋지 못하므로 매도세가 주류를 이룬다. 따라서 이런 시기에 최대 임팩트를 주는 산업은 금융, 재정투융자, 공공서비스 분야이다. 또한 채권 가격의 상승으로 평가이익이 커진다. 또한 실적 장세에 대비하여 저가형 소재산업, 예를 들어 대형 철강, 종합화학, 제지, 시멘트, 비철금속주 등을 사야 할 것이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거 참고라고 써놨는데 주가 수준이 높은 고가 중소형주는 인기권 밖에 놓여있고 주가 트렌드는 계속 하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작기계나 하이테크 등의 설비 투자 관련 기업은 저가를 한층 더 끌어내린다고 하고 있거든요. 자, 이건 왜냐면 설비 투자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붐이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시기, 금융 장세 시기에는 요런 종목들은 조금 조심해 주시고요. 요런 종목들에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역발상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종목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꾸준히 모아 나가시면 더 큰 수익, 향후에 더 큰 수익을 얻어낼 수 있겠죠? 금융 관련주, 재정 투용자 관련주, 공공서비스, 제약 관련주 등을 매수할 경우에는 재무구조가 좋은 기업의 매수세가 몰림으로 관련 산업의 1등 기업을 매수하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이 금융장세에서 인기를 모아 활약한 업종, 특히 톡플래스 종목은 온갖 호재를 주가에 반영하면서 2에서 3년 사이에 3에서 5배 가까이 상승하고 그 후는 고가권에서 급등락을 반복하면서도 주가 수준은 서서히 지속적으로 내림세를 나타내기 시작한다. 따라서 금융장세에서 큰 폭의 상승을 시현한 종목은 고가에서 20% 정도 내렸다고 해서 안이하게 매입에 나서는 것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 자, 여러분들 금융장세 정리를 제가 여기다가 다시 이렇게 해본 겁니다. 요건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여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금리가 인하됩니다. 자, 주식이라도 사보자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실업, 도산, 적자 등 악재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급반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급반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정부의 부양책이고요. 그리고 이때 추천하는 종목은 저가 소재 업종. 저가 소재 업종이라고 하면 대형 철강, 종합화학, 시멘트, 비철금속 중에서도 1등 기업. 제가 여기다가 대철, 종화시, 비철 뭐 이런 식으로 좀 약자로 써놨어요. 너무 길어질까봐. 하지만 여러분들이 요거 보면 한눈에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게 하려고 이렇게 좀 약어로 써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2에서 3년 사이에 3배에서 5배 올라간다고 했고요. 하지만 고가권을 형성을 하면 그 후에는 지속적으로 내림세를 보이므로 이런 종목들은 크게 뛰었다가 떨어졌다고 다시 이 추격 매수를 하지 마라 라고 지금 저자는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 실적 장세의 특징. 경기 대책이 서서히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예를 들면 정부의 공공투자 확대에 의해 대규모 아파트 등의 건설이 늘어남과 동시에 주택금융의 금리도 인하되어 민간기업의 주택건설도 늘어난다. 이에 따라 개인주택의 증개축도 활발해진다. 새 집을 갖게 되면 가구, 세간도 바꾸게 되고 대형 TV도 사고 그동안 참아왔던 중고차도 이 기회를 이용하여 새 차로 바꾸는 등 내구 소비재의 판매도 늘기 시작한다. 자, 여러분들 이것도 다 예측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물론 똑같이 흘러가진 않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큰 흐름과 운율에 집중해서 이런 것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 완화로 이런 혜택을 100%로 받게 된 은행, 증권회사 등은 지점망 확대에 나서게 되어 신축 빌딩의 수요도 증가하기 시작한다. 전력회사도 경기대책에 협력한다는 명목 하에 설비 투자를 앞당겨 발주하기 시작한다. 물론 도로, 교량, 항만 정비를 포함한 민관 공동의 대형 프로젝트도 계획되어 착공이 조기에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공공 수요가 늘기 시작하면 우선 목재, 강재, 시멘트 등의 시황이 바닥을 치고 반등한다. 그러나 2단계에서는 아직 경기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기업은 재고 증대에 신중한 태도를 버리지 않고 소재 산업은 생산을 조금 늘리면 다시 시황이 나빠지는 것 아닌가 하고 걱정하면서도 조업도를 서서히 높여나간다. 그러나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철강주를 중심으로 상품 시황의 반등을 반영하여 소재 산업 관련 종목은 수익이 아직 감소된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주가 수준을 끌어올리기 시작한다. 20일 경기 회복을 확인하고 현실 매입. 통상적으로 생산 활동이 상승하여 경기가 회복되고 기업 실적의 회복이 확인되기까지에는 1년 전후의 시간차가 있다. 이것은 실적 장세로의 이행을 확인하는 데 있어 중요한 포인트가 될 뿐만 아니라 종목을 선택하는 데도 대단히 중요한 참고가 된다. 경기 바닥 확인은 금융 장세가 종말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주식 장세 국면이 드디어 실적 장세로 넘어갔다는 것을 확인시킨다. 실적 장세는 통상적으로 강세 장세 중에서도 가장 안정되어 있고 상승 기간도 길다고 되어 있다. 다만 금융 장세에 비하면 평균 주가 등 주가 지수의 상승률은 둔화된다. 즉 여러분들, 금융 장세에서는 주가가 급등하고요. 실적 장세에서의 주가는 완만하지만 꾸준한 상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22. 실적 장세에서 역금융 장세로. 금리 인하 후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서도 실적 장세는 유지된다. 그만큼 실적 장세의 생명력은 길다. 하지만 기업 실적의 상승률 둔화, 금리 상승률이 한 단계 더 높아지면서 실적 장세도 끝을 맞이한다. 실적 장세의 초반은 소재 산업, 후반은 가공 산업이 주도한다. 즉 경기 확대가 장기화하면 왕성한 최종 수요에 힘입어 소재 산업이 장래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어 대형 설비 투자에 나선다. 자, 여러분들 책에서는 실적 장세 초반에는 섬유, 제지, 화학, 유리, 시멘트, 철강, 비철금속 등 이런 소재 산업이 주역으로 주로 상승을 하고요. 후반에는 가공 산업, 기계, 전기, 자동차, 정밀 기기 등의 가공 산업이 각광을 받게 되어 있지만 이 초반에 이런 가공 산업이 전혀 상승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 아니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산업이 더 상승한다고 또 조언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참고해서 유연하게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 실적 장세에서는 재무 구조가 좋은 우량주는 요 국면에서는 투자 효율이 그다지 좋지 않다고 또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요걸 제가 이렇게 또 정리를 해봤는데요. 요거는 실적 장세에서 요거는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고요. 자, 금융 완화가 되고요. 은행, 증권사가 지점을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건설과 이 내구재, 아까 말씀드린 대형 TV, 자동차, 냉장고 이런 내구재 소비가 증가하고요. 목재, 강재, 시멘트가 바닥을 치고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려와 걱정은 존재하는 게 이 실적 장세의 특징이고 우량주 투자는 재미없다라고 지금 강조를 했죠.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여기다가 또 써놨는데요. 실적 장세에서는 초반에는 이 소재 산업 중심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자면 주가가 낮고 규모가 대형인 이런 산업, 이런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효율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건 조금 있다가 또 설명이 나올 건데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해운도 포함을 시켜놨더라고요. 해운. 자, 초반에는 요런 산업들, 소재 산업은 섬유, 제지, 화학, 시멘트, 철강 이런 거. 자, 그리고 실적 장세 후반에는 이 가공 산업 중심으로 기계, 전기, 자동차, 정밀기기 등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요. 자, 주가는 중고, 규모는 중소, 요런
종목들이 인기가 많고요. 그리고 소비 관련 고수익 업종, 성장성이 높은 종목, 산업 이런 것들이 또 인기가 많고 이때는 분산 투자가 효율이 좋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 장세의 초반과 후반 요 기점을 나누는 게 최초 금리 인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최초 금리 인상이 있은 후에는 이 대형 소재 산업이 하락세를 보인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소재는 하락세, 최초 금리가 인상이 되면 이제 가공 산업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주가의 마지막을 한창 더 끌어올리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 보면 좀 소름 돋게 맞는 말 아닌가 여러분들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물론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진 않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23. 실적 장세의 흐름. 대형 저가주 그룹에서 오히려 경기 변동의 영향을 받기 쉽고 경기가 나빠지면 곧바로 실적이 악화되는 업종. 미국에서 말하는 순환주가 투자 효율이 높다. 자, 여러분 이게 경기 민감주, 경기 순환주 그걸 말하는 거죠. 이러한 업종의 대부분은 가공도가 낮은 소재 산업이다. 기타 업종에서도 재무 구조가 좋지 않고 기술면이나 판매력에서 떨어지는 삼류 기업이 이 국면에서는 가장 인기가 높다. 이러한 기업을 한편으로는 한계 공급적인 기업이라고 한다. 경기 확대가 장기화하기 시작하면 신뢰성이 높은 업계의 톱 기업의 제품을 발주하더라도 주문 폭주로 인하여 납기가 늦어진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는 신뢰성은 약간 떨어지더라도 납기를 맞출 수 있는 2에서 3류 기업에서 제품을 사들이거나 발주하게 된다. 이것은 자본 규모별로 보면 철강, 화학, 비철금속과 같은 대형주가 주류를 이루고 주가 수준에서 보면 저가주 그룹이 대부분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채우는 종목군은 대개 대량 매매가 가능하다. 그래서 저자는 실적 장세의 초기엔 단가가 낮을수록 가격 상승의 찬스가 많고 소재 산업을 중심으로 30% 정도의 업종만이 상승하기 때문에 오히려 철강, 화학, 제지, 비철금속, 해운 등의 시황 관련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투자 효율이 좋다라고 이렇게 디테일하게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량의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기관 투자자에게는 유동성이 높다고 하는 점에서 대단히 매력이 있는 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국면에서는 여전히 자금 잉여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법인이나 금융기관의 여유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경기 확대가 장기화하여 상품 시황이 좋아지고 소재 산업의 실적 전망이 과거 최고 수준에 달하는 그러한 상황 하에서는 당연히 물가는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한다. 게다가 수그러들지 않은 강력한 최종 수요에 힘입어 당초 설비 투자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던 소재 산업도 생산 증가로 이어지는 대형 설비 투자에 나선다. 여기서 비로소 거액의 자금 수요가 생겨나게 된다. 즉, 물가 상승에 더하여 금융시장도 약간 타이트한 상황이 전개된다. 자, 이제 은행에 돈이 마르는 거죠. 점점점 말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게다가 무역 수지도 내수의 강력함을 반영해서 수입이 급증하여 전체 흑자 폭이 축소되든가 월간 베이스로 적자로 전환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 자국의 화폐 가치도 서서히 하락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수입 물가가 엔화 베이스로는 상승하게 된다. 자, 이게 엔화라고 일본 책이라서 엔화라고 되어 있지만 이 원화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은행이 예방적인 금융 긴축 정책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이 거의 조성되게 된다. 자,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1년의 상황을 보시면 금융 긴축,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금리가 인상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금리 인상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돈은 없는데 사람들은 다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24. 고수익 중소형주로 인기가 옮겨간다. 실적 장세의 소재 산업에서 가공산업 또는 대형 저가주에서 중소형, 중고가주로 바통 터치는 경기의 최고조,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일본은행의 예방적인 긴축 정책의 실시, 구체적으로는 최초의 금리 인상을 계기로 전개된다.
자, 지금 요 부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초반에는 소재 중심, 후반에는 가공 중심인데 이렇게 넘어가는 건 최초의 금리 인상 때문에 발생되는 거다. 아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죠?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더 이상 늘지 않고 실적 신장 둔화에 따라 대형 자본인 소재 산업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것은 여러분들 이게 당연하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예측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자, 이 시점에서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 대형 소재 산업은 떨어질 거라는 게 당연히 예측이 되는 건데 그 대신에 인기를 모으는 것이 성장성이 높은 중소형 고수익 종목이다. 경기의 장기적인 확대는 투자가에게 성장주 투자에 대한 확신을 깊게 한다. 자, 이게 이렇게 다 여러분들 맞물려 들어가는 겁니다. 왜 성장주에 투자를 하느냐? 이제는 경기의 장기적인 확대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실적이 안 나와도 성장주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기업 수익 전망도 변화율이 아닌 중기적인 성장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바뀌어 간다. 그리고 호황이 계속되어 개인 소비가 여전히 왕성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소비자에게 어필하는 히트 상품을 만들어내면 그 기업의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수익에 대한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대폭적인 무상 증자, 배당 증가 등 주주에 대한 우대 조치가 기대된다. 이렇게 해서 실적 장세는 이 호황 국면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착각에 취해 있는 사이에 클라이막스를 맞는다. 그것은 외부로부터의 쇼크 재료에 의한 경우도 있으나 예방 조치로는 수습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긴축 정책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다. 마치며 자, 여러분들 책에서는 오늘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테마 매입도 국면에 맞게 테마만으로는 상승 여력이 크지 않음, 구체적 종목 선정 방법, 선도주에 주목하라, 타이밍 포착 방법, 그룹별 주가지수 개요, 등급별 종목 선정 체크리스트 등 정말 이 주옥 같은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으니까요. 꼭 책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책의 내용이 매우 논리적이고 이해와 납득이 쉽더라도 이 책의 내용이 주식 투자의 공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책대로 투자해서 부자가 된다고 하면 아마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아는 내용을 나만 모르는 것 또한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투자 지식을 바탕으로 어떤 창의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느냐가 투자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므로 이런 양서는 두고두고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정말 좋은 책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기뻤고요. 긴 영상을 시청하신 만큼 여러분들의 실력 또한 향상되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거 다 여기다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제가 이거 영상 진행하면서 다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여기 제가 설명을 안 드렸을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때가 경기 최고조, 소재산업 일부가 이 재고 조정이 들어갑니다. 대형 소재가 이제 하락세에 접어들고, 자, 그리고 건설 제조업 부분에서는 이 일손이 부족하다고 책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소름 돋는 부분이었고, 자, 이때는 대형주가 반등이 둔화되고 소형주는 변동성이 상당히 크니까 오히려 이 소형주 중에서 재무 건전성이 높고 성장성이 높은 종목들이 인기가 많다라고 책에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머릿속에 꽉 박아 놓으시고 주식 투자에 임하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거니까요. 도움이 될 것이고요. 멤버십 여러분들께는 자료실에 이거 올려놨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별도로 설명하는 실시간 스트리밍을 예정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멤버십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도 알차게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